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취미 삼아서 이제 그 책을 몇 권 썼는데요. 맨 먼저 제가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운명 너 까불지 마라. 상당히 도전적이죠. 저는 그 운명의 지배를 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운명하고 맞서가지고 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제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죽을 운명하고는 내가 이제 언젠간 지겠죠. 언제 이제 이체 보온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상당히 그 투쟁적으로 살면서 세상을 폭넓게 보는 버릇을 좀 키웠죠. 그래서 지금도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세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 혼자 생각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세상을 좁게 사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이 본 세상을 넓게 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이제 제 어떤 삶의 신조인데,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러냐면 뭐 저보고 성공했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공했다는 걸 제가 일부분은 동의해요. 왜 동의하냐면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남도 서산군 팔복면인데 거기서 사실상 거지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던 사람이 거지가 아닌 상태면 성공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파란만장한 그 과정을 겪었는데, 거기서 딱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는 치지 말자. 가급적이면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교통위반을 하여서 딱지를 좀 띈 거 있고, 그 외에 제가 옛날에 박정희 때 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박정권을 좀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기에 했죠. 초기에 저는 그 박정희가 긴급조치 남발하지 않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치사하게 박정희가 나를 잡아놓는데 뭘로 잡아놓냐면 광고물 단속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광고물 단속법이 뭔지 아세요? 요즘 광고물 단속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제가 그 박정희 정권에서 잡혀 들어갈 때는 광고물 단속법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찌라시 돌리고 뭐 벽보 붙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사 입건은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에서 최고 30일까지 구류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일 동안 구류를 받았는데, 그때 그놈들이 저를 어떻게 좀 엮어내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그 광고물 단속법에서 최고형이 이제 30일인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인권호 위원장이라고 하는 박한상 씨가 국회의원일 때인데, 영등포 을군가요? 거기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 양반이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좀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힘을 써줘가지고 한 20일만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때는 그 박정희 정권에서 30일을 살리고도 더 못 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할 때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20일 동안 딱 구류를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구류를 살아본 경험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그 유치장에서 20일 동안 있었는데 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도 굉장히 커요. 그런 큰 이가 막 유치장에서 나왔을 때는 그 옷을 바깥에서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 옷을 털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 안에다 뭐 이렇게 그 이에 알을 까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물에다 삶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하고 안녕 이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최악의 어떤 그 상태에 그런 이제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는 상당히 그 모범 청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그 경험이 있냐면, 학교도 못 다녔는데 제가 저 고향에서 한 1년 좀 넘게 그 정도에 그 동네에 이제 그 머슴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머슴 사는 사람들 말고도 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 그 움막 같은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밤에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가르친 중에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저보다 5살 더 먹은 분을 가르쳤는데, 그 양반 이제 한글 읽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서울에서 만나는데 이 양반이 개인 택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 택시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거 자네가 나한테 한글 가르쳐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로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 뭐야 운전면허 시험 봐가지고 개인 택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뿌듯한 걸 느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서울에 그 뚝섬에 그 비닐로 공장에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월급도 안 주고, 주긴 줘요. 조금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뭐 한 요즘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준 것 같아, 한 달에. 그렇게 줬는데, 거기는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밥 먹여주고 자는 데거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방이 있는 건 아니고 공장 안에 그 빈 공장 이렇게 홀이 있어요. 그 홀이 있는데, 그 홀에다가 가만히 떼기를 쫙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자는 거야. 자는데 뭐 이불도 그냥 아주 다 그 걸레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그런 거 공장이 얼만큼 사람을 혹사시키냐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6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6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나냐면 밤 10시에 끝나. 이 10시에 끝나고 나서 저녁을 이제 10시에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냥 자요. 자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명 됐는데, 20명 중에 한 7명인가 8명인가가 이게 문맹자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이제 옛날엔 초등학교 나오면 다 중학교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 중학교 나왔다가 아주 되게 뻐기고 막 담배 피우고 아주 건방 떠는 놈들만 잔뜩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걔들이 내가 좀 만만한지 착한지 그러니까 나한테 고향에 가는 편지를 써달라고 그러고, 고향으로 보내는, 그러고 고향에서 편지가 오면 그걸 읽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걔들을 또 7명을 상대로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영어를 조금씩 가르쳤어요. ABCD도 가르쳤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뻐기는 놈들이 이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인 거지. 옛날에 이력서 다 거짓말로 썼어요. 그렇게. 나도 어디 들어갈 때 초등학교 나왔다고 썼어. 왜냐면 초등학교 나왔다고 쓸 수밖에 없는 게, 초등학교 이상이야, 입학처기.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냥 그러지. 그래서 그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놈들이 나 때문에 결국은 다 탈로났잖아. 쥐들보다 더 많이 배우잖아, 애들이. 영어가 그땐 귀할 때니까 영어를 ABCD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말이야, 막 처음엔 아는 체하고 한글만 가르칠 땐 껐덕거리고 그러더니, 영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새끼들이 뭐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막 불평불만을 하더니, 나중에 그 사장한테 가서 일렀어. 꼬질러가지고, 저 새끼 때문에, 문경주 저놈 때문에 공부가 이렇게 다 애들 데리고 밤 12시 넘도록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공장에서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공장이 월급도 거의 뭐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는 공장인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뭐 7명인데 한 20명 중에서 13명 정도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회사를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정도로 막 나오니까 나한테 경고를 하더라고. 너 당장 공부하는 거 중단하라고. 그래서 저는 피해를 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우기고 이제 계속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나를 해고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는데, 그래서 이 대도 않는 실력 가지고 그래도 나보다 공부가 모자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으니까 나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 말을 안 해? 이 카메라는 본래 말을 못 하는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또 그런 사람이 책도 쓰고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게 맞죠. 어떤 면에서는. 그 성공의 모양새가 둥글게 생겼는지 네모나게 생겼는지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난 성공의 형태는 몰라.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감각으로 저 사람이 옛날보다 좀 나아졌으면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의 성공은 이런 게 성공이 아니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나의 이상을 펼치려고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냐면 나이가 너무 연식이 넘어가지고 이제 죽음이 저쪽에 어디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 내가 죽음의 형태를 알면 죽음을 피해서 내가 도망다니면 되겠는데 그놈의 형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따라다니는지 어디 백리 밖에 있는지 그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제일 고민 사항인데, 그거는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서 죽게 돼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게 이제 내 생각이죠. 그래서 이 되지도 않는 실력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대통령 선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시작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고 막 저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요, 이 세계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무엇을 나라를 살리고 뭐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이러는 것은 이미 안 된다는 게 거의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독재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죠. 내 주변에도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만 무식한 사람이야.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무식할 것이다 하는 어떤 무식한 전제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안 나서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이제 도둑놈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도둑놈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자꾸 외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이 세상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나처럼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대로 이 세상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안 하면 이 세상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그 똑똑한 지식을 속에다 다 담아놓고 세상을 탁 바라보면서 관조한다고 그러죠. 바라보면서 니들 참 애쓰고 까불고 있네.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사람. 지 혼자 만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세상에 부딪혀가지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배우고, 똑똑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나대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뭐 저희들이 나와서 뭐 다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어떤 게 지배하냐면 종교가 이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식이 있거든. 뭐 학교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 지식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이 지식도요, 지식인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식인이 하나는 이 보통 사람들을 굉장히 깔아보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저 밑에야, 말하자면 상껏들이야, 뭐 이렇게 깔아보고, 종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패거리가 세니까 저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인하고 종교인하고는 서로가 융합은 안 되지만 협력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둘이 동조해서 협력 관계.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약소민중들이에요. 이 약소민중들인데, 바로 우리는 정치가를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이 약소민중들 속에서 각광을 받는 사람, 민중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왜 약소민중에 속하냐면 우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공장에 가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프렉스에 이제 팔이 눌려가지고 장애를 입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중앙대학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이제 약소민중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검정고시를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변호사 같은 거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그래서 외면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그 약소민중 중에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거지로서는 탈출했을지 모르지만 지식인으로서 분류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아주 그 무식한 사람이죠 내가. 그런데도 이제 내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나서는 것은 아까도 전제로 얘기했지만 무식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척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보면 내가 아주 가소롭게 한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각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재명 씨는 우리 약소민중 중에서 그 사람의 그 뛰어난 노력에 의해서 약소민중을 탈출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약소민중의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 하는 그 저변에 이미 그런 조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 그래서 난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의 그 간절한 바람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식인들은 은연중에 그 사람을 비하하고, 일반 그 약소민중들은 그 사람을 자꾸 빨갱이라고 하더라고, 빨갱이. 빨갱이라고 그러고. 또 그 어떤 그 여자는 그 사람하고 무슨, 옛날에 자기가 무슨, 그 아랫돌에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사랑을 했는지 하여튼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 공격을 하고 또 다른 그 사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거봐 그러면 그런 놈이잖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르죠. 왜 생각이 다르냐면 그 빨갱이라고는 공격은요 그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다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씨를 그렇게 빨갱이라고 공격했지만 그 양반 훌륭했잖아요.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장인이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격했는데 그 양반도 가장 잘한 대통령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렸느냐면 그게 이제 종교에서 비롯돼. 종교하고 지식인하고 이 두 사람들이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이 빨갱이라고 하는 것밖에 적당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종교하고 지식인들이 강한 권력자한테는 빨갱이라고 한 사실이 없어. 박정희는 진짜 빨갱이였잖아요. 그 남로당 간첩 군부 총책까지 한 사람인데 박정희 보고 옛날에 빨갱이라고 공격한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 사람은 분명히 빨갱이였는데도 빨갱이라고 공격을 안 하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자기보다 지식이 낮고 지위가 낮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튀면 그걸 빨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근거도 없이. 근데 이 못된 짓을 누가 하냐면 종교인들이거든. 그래서 난 종교인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쓰고 있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어떤 겁니까? 유대 땅에서 그 거지 꼴로 쫓겨나서 독일 불란서 이 유럽 쪽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민중들이 그 사람들이 빨갱이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정말 말리 타고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노동자로 가서 계속 남의 집 마당도 쓸어주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거의 뭐 하인 종속처럼 그렇게 일을 했죠.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했어. 시간 만나면.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계속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고 돈을 그냥 착실히 모았어. 남들이 술 먹고 기분 좋게 놀 때 이 사람들은 일해서 한 푼이라도 벌었고 그런 시간 있으면 한 줄이라도 글을 더 공부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 지위를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의사도 했고 세리사도 했고 변호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계사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자격이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착실히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서로 돕고 이렇게 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사람들이 상주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상주청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독일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 금융업도 장악했고 뭐 상권도 장악했고 그래가지고 그 독일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장장 그게 얼마냐면 19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 체류한 게 아니에요. 그 1900년 동안을 있었으니까 몇 대가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류층이 돼버린 거죠. 근데 1933년인가요? 1933년에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을 조직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그 나치당이요, 그 이름도 없는 당이에요. 근데 그 나치당이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 그 당시엔 텔레비도 없고 무슨 뭐 라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한 여러만 명이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정예 그 조직을 갖춰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나치당을 국민한테 알리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사람 몇 명만 나오면 거기 가가지고 그 잠깐 그 연단 좀 제가 빌리겠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찾으려고 그런다. 그럼 하라. 여기 그 나치당의 당수로 계신 히틀러 당수님 계시면 이 본부석 뒤로 나오십시오. 제가 누군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 선전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거기 나치당 당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뭐 계속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나치당도 있어 우리나라에. 그리고 당수가 히틀러야. 뭐 이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 다니고 그러니까 전국에 다 우리나라에 나치당도 있고 나치당 당수가 히틀러라 이게 자동적으로 알려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선거에 나와서 1933년도에 당선이 딱 됐단 말이야. 당선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애국인들, 그 소위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 뭐 세리사도 오고 금융업도 오고 무슨 상권도 차지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나는 다 추방시키겠다. 왜냐하면 우리 게르만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리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통합되어야 되고 지배되어야 된다. 나치당 당선돼야 히틀러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게르만 민족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거 조사해 보니까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들한테 전부 고용되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그 상점에 가서 뭐 점원하는 놈도 있고 무슨 웬만한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다 금융 대부 받아가지고 전부 빚쟁이가 된 거야. 게르만 민족이. 그런데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우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배는 고사하고 그 국적도 없는 유대인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잖아. 거기가 고용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지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발상한 게 이제 유대인들 학살 정책을 썼는데 그 학살 정책을 썼는데 제가 먼저 지금 연재하는 그 내용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인들이 은연중에 그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제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헤겔 교수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독일의 히틀러만이 유대인을 학살한 게 아니라 전체 독일인들이 학살 청부업자, 학살 대행자가 돼가지고 독일 전체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을 빨갱이 무슨 그 적으로 에네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유대인들이 저희들이 나라가 있고 어디 뒤에 그 뒤배경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는데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강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인류가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렇게 공경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고 뒷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참히 학살한 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그 종교 학살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제 그 독일의 그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나쁜 놈들만 종교를 빙자해서 거기 모여 들어가지고 진짜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고 이 세상을 융합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나쁜 그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자기들 지위를 공고히 확보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거기 있지도 않았고 1900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느님이 거기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도 나타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1948년 바로 제가 태어난 그 해에 4월 8일인가요? 언제 유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 유대 땅으로 쫓겨간 사람들이 얼마냐면 73만 몇천 명인데 약 74만 명 정도거든요. 100만도 안 되는 74만 명이 살아서 들어간 거예요. 유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여기 있다간 나라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 죽은 거 아니잖아. 그거 다 뺏기고 죽은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소위 그 팔레스타인 총독부가 있는 그쪽에다가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 유대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 각서를 쓰고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허락 받아서 이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결국은 5일인가 6일 후부터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1948년 그러니까 5월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2021년 오늘 7월 오늘 7일입니까? 7월 8일인가요? 7월 8일 오늘까지도 계속 걔들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약한 사람들을 종교인들이 도와주는 건 어쩌다 거지한테 뭐 돈 몇 푼 주고 무슨 옷까지 주고 밥 한 그릇 주는 거 외에는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거지 속에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면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공격해가지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빨갱이잖아. 빨갱이라고 공격해가지고 이거 아주 묵사발 만들어놓는 이런 그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가 아직도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분명히 보잖아요. 누굽니까 전광훈인가요? 이 양반 그 광화문에서 연설할 때 봐요. 이 문재인은 빨갱이기 때문에 이걸 뭐 처단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무슨 빨갱이입니까? 문재인이가 역대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뭐 김대중 씨나 이런 대통령에 비해서 가장 점잖고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올바로 하려면 즉 하느님이 있다면 바로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평하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그냥 막 공격을 하잖아. 근데 그 전광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저변, 사회 저변에도 그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약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공격하는데 그 지금 현재 대표적인 타겟이 누구냐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빨갱이 짓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는 그 이재명이를 뭐 특별히 좋아서보다도 내가 경험칙상 옛날부터 빨갱이라고 공격한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난 이재명이를 지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진짜 빨갱이 복은 빨갱이라고 한 번도 안 하고 영웅이라고 그러는 놈들이 그 이재명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변호사 자격도 따고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열어줘가지고 대통령에서 우리나라를 더 잘 발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고 좋은 그 어떤 나라를 만들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갱이라고 딥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꼭 대통령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내가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류가 지금 이 지구상에 온 게 약 한 700만 년 전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뭐 공식적으로는 한 1만 년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류가 1만 년 정도 살면서 흔적을 남긴 것은 북한에 있는 그 검은모루 동굴에 한 80만 년 전에 인류의 그 유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흔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남한에서는 소위 그 선사시대, 돌도끼,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걸쳐서 경기도 어디 연천인가요? 거기 에서 이제 신석기 유적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 서울서 강변로를 타고 미사리 그 카페촌 많은 데 있죠. 그걸로 가다 보면 천호동 그 지나자마자 길 옆에 커다란 간판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6,000년 전에 암사동 유적지. 그거 가보면 너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 이제 암사동의 그 유적지가 6,000년 전에 움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거기 나와가지고 복원해서 그거 다 전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0년 전에 그 암사동 유적지가 나왔고 또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그 울진군에 가면은 반구대 그의 안각화가 6,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년 경, 약 2,000 몇백 년 경에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진 걸 가지고 이 맹언니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전부 벼락 맞아 죽었나? 아니면 전염병 나서 죽었나?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에 쓰기 시작한 게 약 2000년경에 우리 한문이 들어가지고 졸본 부여로 들어가지고 상주청에서 쓰다가 고구려가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0년경 전 고구려의 3세기경 약 BC AD 300년경 그때 이제 최초로 한문을 썼는데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고구려 고분벽화가 3세기경 300년 전까지 고분벽화를 그리다가 그 후로는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벽화를 그려서 소위 그 커리컬처럼 하는 교과서를 그 무덤 속에다 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사용했고 글을 사용했다는 증거로서 뭐냐면 그 고주머니는 고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고주머니의 고시를 따서 구자는 글귀 구자에다 빛날려 자. 그래서 글이 빛나는 나라가 고구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민족 중에서는 고구려가 최초로 이제 한문을 썼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전에 뭐 다른 데가 먼저 썼는지도 몰라요. 썼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거는 그 글자로 나타나니까 고구려는 글이 빛나는 나라였다. 이제 최초로 고구려가 한문을 썼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400년경에 신라가 그 가야를 흡수해가지고 신라를 탄생시키잖아요. BC AD 400년경. 신라도 한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300년경이나 거기 신라의 400년경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글이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이 문명의 이 국가를 이제 건설해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이런 그 문명이 전래돼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캐캐 묵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언제까지 왔냐면 약 AD 33년경까지 유대 땅에서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BC에 한 10몇 년 전서부터 쫓겨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을 전부 다 추방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 떠돌다가 그렇게 떠돌았는데 그게 걔들이 들어간 게 언제면 1948년에 들어왔으니까 1900년이라고 치고 1900년 동안 얘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안식일을 택해서 하느님한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도가 있고 나라를 찾게 해주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렇지만 하느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몰라. 하느님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게 계시다고 전제하고 그 양반은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을 못 본 척했어. 뭐 전혀 도와준 사실이 없어. 도와준 게 아니라 나중에는 독일의 그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 민간인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기록에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록이 없는 것까지 합치면 1000만이 죽었는지 2000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기록이 다행히 그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 유대인을 처단하는 그 기록이 남은 것만 6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고 그 종교가 우리 인류의 그 대신 그 이바지한 면도 상당히 커요. 그러나 종교가 못된 짓을 한 게 또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못된 짓을 하는 그 조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 신자들이 이재명을 빨갱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대중 빨갱이라고 하다가 김대중 못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장인이 무슨 빨갱이라고 또 공격하다가 결국은 뭐 그것도 노무현이 자살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격에 못 이겨서 자살했다고 하면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그것도 기득권층하고 종교인들하고 이 합세해가지고 노무현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키워주면 반드시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이재명 씨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무식하지만 한동안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